이루저는 마피아 보스에게 대출을 구걸하며 자신의 집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보스는 그가 사는 닭장 같은 집을 보고는 단칼에 거절하죠. 그래서 첸이 애걸복걸하기 시작하고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진 마피아 보스는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첸이 떠나기 전 보스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첸은 진짜로 돈을 얻어내고는 다가올 종말을 알고 있기에 혼자 낄낄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의 전생에서는 태양 플레어가 지구를 강타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다시 보스 쪽으로 돌아와서 부하가 그 루저가 속임수를 쓰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마피아 보스는 자신만만합니다. 첸은 그저 멍청이일 뿐이니까요. 첸은 도시의 모든 고리대 금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지난번 지구가 메말라 식량이 부족해졌을 때 물자를 비축한 사람들이 사실상 세상을 지배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그 돈을 지금 당장 대비하는 데 쓸 계획이었지만 그때 2명의 섹시한 미녀를 발견합니다.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가게 여직원이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웠던 걸 기억해내고 이제 복수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그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모든 맛을 10개씩 달라고 주문하자 이 부잣집 도련님을 본 소녀들은 순식간에 돈을 밝히는 속물로 변합니다. 점원은 그게 2만 위안이 넘을 텐데 진심이냐고 묻습니다. 한 여자는 그가 정말 그 돈을 낼 수 있다면 당장 그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첸은 쇠사슬이나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받아쳐 그녀를 열받게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이스크림 값을 보여주자마자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매니저까지 다가오고 첸은 가게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매니저가 전부 합치면 대략 100만 위안이라고 말하자 첸은 또 다른 악랄한 계획을 떠올립니다. 그는 지금 30만 위안을 내고 나머지는 아이스크림을 배달할 때 지불하겠다고 말하죠. 그는 소녀들에게 지금 당장 자신의 노예가 되어야 할 한 명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리고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이루저는 그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는 마법의 인벤토리를 소환해 그곳에 아이스크림을 보관합니다. 그곳에서는 꺼낼 때까지 꽁꽁 언 상태로 유지되니까요. 이 인벤토리 능력 덕분에 그는 종말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의 전화기가 울리고 루안청의 전화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천사처럼 나타났지만 결국 그를 배신했죠. 그가 전화를 받자 그녀는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며 새 것들 하나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첸은 씩 웃으며 10개를 사주겠다고 말하고는 암호화폐 거래로 돈을 좀 벌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더 큰 대출을 위해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며 그 돈의 일부를 떼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첸은 하루빨리 그녀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건물을 하나 사서 강화 창문과 3m 두께의 벽을 갖춘 요새로 탈바꿈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 이곳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궁전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원합니다. 안전가옥 디자이너는 그 요구사항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 미치광이에게서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저 씩 웃습니다. 첸은 이를 완벽하게 끝내주기만 한다면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고 말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디자이너는 이미 첸의 피 같은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빨아먹을 궁리를 합니다. 이제 첸은 자신을 방어할 식량과 무기를 구해야 합니다. 한 무기상이 그에게 연락해 오늘 밤 8시까지 그 장소로 오라고 말합니다. 밤이 되고 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깡패들에게 쫓기는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밤거리에서 가슴을 출렁이며 그녀가 첸의 등 뒤로 숨어듭니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첸은 전생의 기억을 통해 그녀가 누군지 알아챕니다. 깡패들이 머리채를 잡고 소녀를 다시 끌고 가자 첸은 그녀가 학교에서 가장 똑똑하고 글래머러스한 소녀였다는 걸 기억해냈고 이 전설적인 흔들림이 그것을 즉각 증명해줍니다. 한 깡패가 그녀의 몸으로 빚을 갚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첸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이 첸을 쳐다보고 한 깡패가 첸을 쓰러뜨리려고 달려들지만 그는 몸을 숙여 깡패의 손목을 나뭇가지처럼 부러뜨립니다. 남자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자 첸은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해 쓰레기통 쪽으로 날려버립니다. 그 순간 첸의 전생에는 없었던 시스템이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소녀를 붙잡고 있던 깡패가 약간의 팬 서비스를 하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첸이 돌멩이 몇 개로 그를 기절시켜버립니다. 첸과 유유를 돕기 위해 새로운 남자가 뛰어들고 남은 깡패들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가볍게 주먹을 막아냅니다. 새로운 남자는 첸이 놈들을 모조리 쓰러뜨리는 걸 돕고 잠시 후 깡패들은 그 잔혹한 구타에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첸이 유유를 일으켜 세워주자 그녀는 고맙다고 하지만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창은 소녀를 도와준 첸을 칭찬하고 첸은 사실 당신에게 총을 사러 온 거라고 말합니다.
무창이 영웅적인 포즈를 취하지만 첸이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산통을 깹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이러면 무기 가격이 오를 거라고 경고하자 첸은 스스로 바보가 되어 농담이었다고 둘러댑니다. 무창은 그에게 정말 강력한 총을 제안하고 첸은 할인까지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첸은 심지어 추가 총알이나 소음기 같은 공짜 물건을 더 요구하고 무창은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진심으로 화를 내며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우려 하는 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첸은 더 줄 게 없어도 괜찮다며 무창을 달래고는 결제 이체를 완료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첸은 류를 찾아가 자신의 무릎에 앉힙니다. 그녀는 그를 뼛속까지 빨아먹을 계획이었지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었죠. 그들은 마피아 보스를 만나고 류는 자신이 빚을 떠안게 될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보증인 서류에 서명합니다. 그녀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든 그녀에게서 돈을 뜯어낼 방법을 찾을 겁니다. 첸은 구경꾼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일이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안전가옥 디자이너는 첸을 위해 얼마나 튼튼한 장소를 만들었는지 설명합니다. 첸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가 집에서 TV를 보던 중 뉴스에서 태양 플레어에 대한 경고가 흘러나옵니다. 첸은 총을 꺼내 들고 준비를 마칩니다.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가 도시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마침내 종말이 도래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뉴스에서는 치솟는 열기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지만 첸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상황은 더욱 끔찍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첸이 사람들이 더위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엿듣는 동안 가게 주인들은 사람들에게 식량과 물을 비축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소녀들이 수박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자 가게 주인은 그녀들의 수박을 내놓으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추파를 던지지만 그녀들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할인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겐 내놓을 수박이 없기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첸은 이 자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프. 전생에 첸이 물건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 첸을 엄청난 곤경에 빠뜨렸던 자입니다. 이 일로 첸의 평판은 로건 포리그 숲에 방문했을 때보다도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었죠. 첸은 미친듯이 비싼 감자칩 가격을 발견하고는 다프에게 이게 암이라도 고쳐주냐고 묻습니다. 다프는 즉시 열이 뻗치고 시스템은 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프의 짜증이 치솟으며 감자칩을 빼앗아 들자 첸은 씩 웃으며 밤에 도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프는 극대노 모드에 돌입하지만 첸은 진정하라며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가게의 나쁜 풍수지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프는 얼간이처럼 그 말을 믿어버리죠. 첸은 교묘한 말장난 모드로 들어갔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를 지능이 모자란 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 다시 격분한 다프가 첸에게 달려듭니다. 첸은 그저 발걸음을 돌리며 그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이는 다프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그날 밤 첸의 시스템은 다프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흡수해 개인 인벤토리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다음날 아침 다프는 자신의 가게에 도착하지만 모든 물건이 털린 것을 보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치솟고 첸은 그 감정들을 마치 달콤한 주스처럼 모조리 흡수해버립니다. 다프는 울부짖으며 뛰쳐나가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생각하며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가게에 귀신이 들렸다고 수군대고 이로 인해 다프는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수록 첸은 더 많은 포인트를 챙기게 되죠. 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로 마음먹고 감자칩이 얼마나 맛있는지 큰 소리로 떠벌립니다. 다프는 그 감자칩이 자신의 물건이라는 걸 즉시 알아채고 첸을 도둑으로 몰아세우지만 첸은 증거도 없이 몸부터 쓰는 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고 응수합니다. 첸은 다프에게 먹다 남은 감자칩 봉지라도 주겠다고 말하고 이 말은 다프의 분노를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자 첸은 군중들에게 자신이 여기서 훔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게에서 산 것인지 직접 판결해 달라고 소리칩니다. 이어서 첸은 다프에게 자신의 집을 뒤져서 물건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단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가게에 예비 발전기를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죠. 다프는 동의하고 그들은 즉시 첸의 집으로 향합니다. 다프는 첸이 이렇게 비싼 집과 비싼 옷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다프가 씩씩대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첸이 그를 멈춰 세우며 발전기를 요구합니다. 다프는 그것만은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프에게 분노합니다. 다프가 첸에게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오히려 팔이 꺾인 채 자비를 구하며 애원하게 됩니다. 첸은 어서 발전기나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그때 여자친구 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최근 깡패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며 혹시 그녀의 서명으로 빌린 대출금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며 그녀를 철저하게 가스라이팅하고는 그들이 그녀가 사는 곳을 아는지 떠봅니다. 류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채는 그녀가 그저 조금 예민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게 다라고 말이죠. 그러다 그녀가 그의 접시에 담긴 음식을 발견하고 어디서 났는지 묻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돈을 밝히는 속물에서 음식을 밝히는 속물로 변하고 연어를 보자 환장하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첸에게 한동안 그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며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첸은 그녀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며 주소를 묻고 그녀는 그에게 주소를 보냅니다. 그는 그녀에게 착한 아이처럼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죠. 그때 누군가 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왕할머니가 한 소년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녀는 에어컨이 고장났으니 좀 머물러도 되냐며 막무가내로 들어오려 하지만 첸은 어릴 적 자신을 매번 모욕했던 걸 언급하며 문자 그대로 그녀의 뺨을 갈겨 쫓아냅니다. 그녀는 예전에 그와 그의 어머니를 가난한 멍청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아주 오래전 일이라며 사과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다니 인간성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아주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적어도 나한텐 빵빵한 에어컨이 있거든. 그는 그녀의 면전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녀의 분노 스탯을 한껏 끌어올린다. 그러고는 첸은 휴대폰을 집어들어 마피아 보스에게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류의 주소를 넘긴다. 장면이 바뀌고 류는 첸이 호구에서 윌 스미스로 진화하도록 도울 준비를 한다. 그녀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린다. 바로 마피아 보스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들어온 것이다. 그는 돈을 받으러 왔다고 윽박지르고 그녀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첸이라고 따진다. 보스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꺼내며 빚은 그녀가 갚아야 한다고 말한 뒤 부하들에게 집안에 값나가는 모든 것을 압수하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만 잠시 후 그들이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하들이 그녀의 보석을 싹쓸이했지만 보스는 이자를 덮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혀를 찬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첸에게 물자가 아주 많으며 곧 자신을 데리러 올 테니 그때 그에게서 돈을 받으라고 둘러댄다. 그녀가 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그가 번호를 차단했다는 절망적인 깨달음뿐이다. 몇 번이고 다시 걸어보지만 묵묵부답이다. 마피아 보스는 첸이 널 팔아넘긴 게 뻔하다고 비웃고 그녀는 이 현실을 믿지 못한다. 자신 대신 첸을 쫓아가라고 애원하는 그녀의 머리채를 보스가 우악스럽게 움켜쥔다. 보스가 그녀를 질질 끌고 나가는 동안 첸은 와인 한 잔을 여유롭게 들이켜며 류가 이 종말을 즐기고 있기를 바란다. 마피아 보스가 류에게 첸에 대해 캐묻자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에겐 식량, 물, 에어컨까지 모든 게 다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녀가 그만해달라고 애원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보스는 그저 그녀의 뺨을 다시 후려칠 뿐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움직일 시간이라고 지시하고 그들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진 류는 눈물을 흘리며 첸을 죽일 듯이 저주한다. 마피아 조직원들이 도시의 거리를 뒤지다 왕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녀는 첸이 사는 곳을 냉큼 일러바친다. 할머니는 그들이 첸을 응징해 죽일 손꼽아 기다리지만 첸의 집 앞에 도착한 그들은 완벽하게 쳐진 바리케이드를 마주하게 된다. 조직원 한 명이 문을 발로 차서 부수려 달려들지만 강한 전기에 감전되어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다른 녀석들이 그를 끌어당기려다 똑같이 감전되고 남은 이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당황한다. 스피커에서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더 많은 녀석들이 줄줄이 감전된다. 첸은 그저 안에서 여유를 부리며 그들이 전기 바닥을 밟는 멍청한 실수를 했다고 조롱하고 엑스맨의 미스틱보다 외모를 더 자주 바꾸는 마피아 보스는 첸에게 빚을 갚으라고 소리친다. 첸은 그 빚이 류의 것이라고 받아치지만 마피아 보스는 여자의 몸도 쏠쏠하지만 종말의 세상에선 식량이 훨씬 더 구미가 당긴다고 응수한다. 첸은 자신이 기분 좋을 때 당장 꺼지라고 경고하며 버튼을 눌러 조직원 몇 명을 추가로 감전시켜버린다. 마피아 놈들이 불이 나게 도망치고 보스는 첸을 향해 살벌한 협박을 몇 마디 던진다. 왕 할머니는 마치 별 부수는 라단과 마주한 것처럼 첸의 아파트를 멍하니 쳐다본다. 다음날 기온은 무려 52도까지 치솟지만 첸은 그저 여유롭게 열사병으로 인한 수많은 사망자를 보도하는 뉴스를 시청한다. 그의 휴대폰이 울리고 다프와 왕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쌍욕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걸하지만 그는 시원한 탄산음료를 들이켜며 단호하게 싫다고 답하고 이는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10배로 폭발시킨다.
그는 부정적인 감정 1000포인트를 모았고 시스템이 즉각 보상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꽉 채운 식재료 사진을 찍은 뒤 그들에게 자랑하듯 온라인에 보란듯이 게시한다. 그러고는 식량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치라고 말해 게시판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한다. 그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눕는 순간 시스템이 보상 알림을 띄운다. 공간 절단이라는 새로운 스킬로 3m 반경 내의 모든 것을 베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는 사과에 스킬을 시험해보기로 하고 순식간에 반으로 갈라버린 뒤 이렇게 새로운 스킬이 잠금 해제되는 건 전생에는 없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밤 류는 마피아 보스를 첸의 은신처로 안내하고 보스는 그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님을 확인한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기며 오늘 밤 이 정보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 빌어먹을 말풍선이 시야를 가린다고 투덜거린다. 보스가 구석에 숨은 누군가를 발견하는데 바로 다프였다. 그는 첸을 쓰러뜨리는 걸 돕겠다며 첸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고 소리친다. 첸의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그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식량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참상을 목격한다. 그들이 첸의 건물에 도착했을 때 첸은 밖에서 연어를 먹으며 느긋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피아 보스가 물자를 당장 넘기라고 협박하자 첸은 입가를 닦으며 식사 중에 방해하는 건 무례한 짓이라고 받아친다. 보스가 부하들에게 첸을 붙잡으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듯 그들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한다. 그러고는 조직원 한 놈의 얼굴을 아스팔트에 처박아 버리고 다른 놈의 명치를 정통으로 걷어찬다. 누군가 연막탄을 터뜨리자 마피아 조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다. 첸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그를 돕고 총기를 거래하기 위해 찾아온 무콩이 서 있었다. 첸이 그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네자 무콩은 마피아 놈들이 꽤 오랫동안 자신의 구역을 가로채고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지난 며칠 동안 그놈들의 뒤를 밟았지만 그들이 첸의 집으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한다. 그는 마피아 조직이 엄청난 양의 물을 비축해 두고 있다며 힘을 합쳐 그것들을 털어보자고 제안한다. 첸은 수락하지만 전리품의 90%는 자신이 챙기겠다고 선언해 무콩을 경악하게 만든다. 하지만 첸은 그 조건이 싫다면 이 거래는 없던 일이라고 못을 박는다. 무콩은 첸이 저토록 자신만만한 걸 보니 분명 엄청난 강자일 거라고 생각하며 8대2로 나누자고 애원한다. 첸은 동의하지만 새로 얻는 모든 물건은 자신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마침내 거래가 성사된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은 기지에 도착했고 사방을 순찰하는 조직원들을 발견한다. 그놈들은 물을 파는 것도 모자라 여자들까지 팔아넘기고 있었다. 첸은 자신이 혼자 들어가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 무창이 놈들의 주의를 끌어달라고 말한다. 첸이 아래로 뛰어내리자마자 경비병에게 가로막히고 경비병은 누구냐고 윽박지른다. 그는 신분증을 내밀어 보지만 경비병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자 첸은 재빨리 공간 절단 스킬을 사용해 놈의 목을 그어버리고 유유히 걸어간다. 다른 경비병이 이를 목격하고 즉각 총을 쏘지만 첸은 마치 매트릭스 안에 있는 것처럼 총알을 피한 뒤 그놈마저 반으로 갈라버린다. 총소리를 듣고 나머지 경비병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던 첸을 의문의 손이 낚아챈다. 경비병들은 그를 찾지 못하고 그를 구해준 소녀가 바로 첸이 예전에 구해줬던 유유라는 것이 밝혀지며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납치되어 끌려왔다고 설명한다. 첸이 물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양동이를 던져 경비병들의 시선을 돌리고 물 저장소 쪽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첸은 그녀에게 숨어서 기다리라고 한 뒤 그녀가 자리를 뜨자마자 벽을 날려버리고 안에 있던 경비병을 순식간에 처치한다. 잠시 후 유유는 그가 걱정되어 안으로 들어가고 안개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자 벽돌로 내리치려 하지만 그게 첸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는 물을 확보했으니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허공에 총을 쏴 무창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러자 무창은 화염병이 가득 실린 수레를 기지 안으로 밀어넣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다. 경비병들이 허둥지둥 불을 끄려 애쓰는 동안 첸과 유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유롭게 걸어나온다. 그때 갑자기 류가 나타나 지금까지 그가 자신에게 한 짓을 용서할 테니 제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매달린다. 그녀는 이곳에서 늙은이들의 비위를 맞춰야만 한다고 울부짖으며 자신을 구해주면 첸을 정성껏 모시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던 모든 순간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만약 내가 내 입장이었다면 용서할 수 있었겠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녀가 전생에서도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그녀의 뺨을 쳐서 밀어내고
유유에게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들이 몸을 돌려 걸어가자 류의 증오 스탯이 999까지 치솟고 그녀는 그들이 절대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고 저주한다. 마피아 보스가 물 저장소에 도착해보니 물은 온데간데 없고 벽에는 첸의 표식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류가 보스에게 기어가 첸이 보스를 모욕했으며 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약속했다고 이간질한다. 이 말을 들은 마피아 보스는 극대노하며 부하들에게 즉시 집합하라고 명령한다. 첸을 쓰러뜨리기 위해 기지 앞에 모인 그들이 첸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자 첸은 횃불을 던져 불의 장벽을 만들어 놈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이로 인해 마피아 보스의 증오 스탯 역시 999를 찍고 만다. 첸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그 덕분에 공간 장벽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방금 잠금 해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무창은 첸이 정말로 해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유유 또한 자신을 구해주고 이곳까지 데려와 준 것에 대해 그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유유는 그런 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로맨틱한 순간은 무창의 난입으로 깨지고 그는 첸에게 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해냈냐고 캐묻는다. 그 많은 물병을 여기까지 옮기는 건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장면이 전환되자 그들이 그야말로 물병으로 지어진 요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첸은 무창에게 이 많은 물을 팔 걱정이나 하라고 가볍게 쏘아붙인 뒤 다시 유유와의 대화로 돌아간다. 그녀는 졸업 직후 부모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하던 찰나 갑자기 첸의 집안에 훅 끼쳐오는 열기를 느낀다. 밖을 내다본 그들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불길을 목격하고 보안 카메라에는 깡패놈들이 불을 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왕 할머니가 첸에게 자기 손자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무창은 마피아놈들이 동네 전체를 불태우는 미친 짓까지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경악한다. 유유가 첸에게 다음 계획이 뭐냐고 묻지만 첸은 마피아 보스가 자신을 도덕점 이끼로 엮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게 만들 속셈이라는 걸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피아 보스는 사람들을 구해보라며 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의 부하들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부채질한다. 이제 불길은 동네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무창은 첸의 집안에 머무는 것조차 생명을 장담할 수 없이 위험해졌다고 말한다. 첸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특수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사방에서 튀어나온 물호스가 나노급 에어로겔을 소나기처럼 퍼부어 주변의 불길을 순식간에 진압해버린다. 무창은 첸이 이런 군사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마피아 보스는 첸의 기지에 에어로겔이 무한정 있을 리 없다며 부하들에게 다시 불을 지르라고 악을 쓴다. 부하 중 한 명이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고 투덜거리자 첸은 발코니로 나와 확성기를 들고 그들을 향해 느긋하게 조롱의 말을 던진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분노 스탯이 올라간다. 하지만 첸의 집을 본 마피아 보스는 그 집을 차지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첸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왕 아줌마와 다른 민간인들을 이용하기로 한다. 왕 아줌마는 울면서 자비를 구하지만 첸은 이 세상에서 약한 마음을 갖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있다. 마피아 보스가 한 노인을 붙잡자 첸은 전생에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왕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그는 유유와 무창에게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간다. 그는 마피아 보스에게 민간인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마피아 보스는 첸 역시 죽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한 조건을 달고 동의한다. 첸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며 대신 도박으로 결판을 내자고 도발한다. 마피아 보스는 이에 동의하며 주사위 대소 게임을 하자고 한다. 첸은 대를 선택하고 그들의 도박 대결이 막 시작되려 한다. 그들은 주사위를 흔들고 마치 포켓몬 배틀이라도 하듯 주사위를 던져 승부를 겨룬다. 보스는 속임수를 써서 6을 3개나 뽑고 부하들은 그에게 환호한다. 첸은 씩 웃으며 절단 스킬을 사용해 주사위를 조각내고는 보스가 불량 주사위로 사기를 쳤다고 말한다. 그는 주사위를 절묘하게 잘라내어 더 많은 주사위를 만들어내고 총합 20위를 기록하며 마피아 보스의 18을 가볍게 이긴다. 첸은 그에게 영원히 이 도시를 떠나라고 하지만 마피아 보스는들은 척도 안하며 분노 스탯을 500포인트나 더 올린다. 보스는 첸을 찌르려 하지만 첸은 가볍게 피한 뒤 연막탄을 던져 마피아 보스를 부하들로부터 고립시킨다. 부하들이 보스를 돕기 위해 뛰어들고 첸을 발견하자마자 총격을 가하지만 첸은 그들마저도 베어버리기 시작한다. 연기가 겉었을 때 첸은 새로운 방어막 스킬 덕분에 흠집 하나 없는 상태다. 마피아 보스는 첸에게 로켓포를 발사하지만 첸은 다시 방어막을 전개해 공격을 완벽히 무효화한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멈춘 것을 본 마피아 보스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첸은 도박에서 지고도 진짜로 약속을 안 지킬 거냐고 묻는다. 그는 로켓을 조각조각 베어버린 뒤 마피아 보스를 향해 걸어가고 보스는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떤다. 보스는 갑자기 첸에게 거래를 하자며 애원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을 지금 당장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더 쓸모 있을 거라며 숨겨둔 유료 물자를 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한다. 첸은 집에 물건을 엄청 많이 쟁여뒀다고 속삭이지만 마피아 보스가 그중 약은 없을 거라고 하자 일단은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첸은 마피아 보스를 안아주며 그들의 거래는 오늘 밤 끝났으니 이만 가봐도 좋다고 말한다. 마피아 보스는 부하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떠나자 첸은 다른 계획을 떠올린다. 첸이 왕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피자 할아버지는 고마워하며 앞으로 첸을 모시겠다고 말한다. 첸은 일단 쉬라고만 말한다. 그날 밤 늦게 마피아 부하들은 실패한 습격에 대해 떠들고 있는 반면 보스는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첸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의 부하들은 마치 그가 위대한 발명이라도 하냥 그저 단순한 배신일 뿐인데도 그를 천재라고 치켜세운다. 보스가 부하 중 한 명에게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말 대신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그는 바닥에 쓰러진다. 건물 옥상에서 공간 절단 스킬을 사용한 뒤 마피아 보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첸의 모습이 보인다. 다음 날 더위가 극심해지자 당국은 시민들에게 북쪽에 새로 지어진 대피소로 가라고 지시하지만 첸은 그곳 역시 곧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는 곧 내열성 돌연변이 괴물이 나타나 일부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을 각성시킬 것이고 그들이 괴물뿐만 아니라 서로와도 싸우게 될 것을 알기에 자신의 안전가옥을 생존 요새로 바꾸기로 결심한다. 굶주린 폭도들은 첸을 쓰러뜨리고 식량을 빼앗기 위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그가 안전가옥과 물자를 그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억지를 부린다. 첸은 그저 요리를 하며 온라인에 음식 사진을 공유할 뿐인데 이는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부추긴다. 첸이 안전가옥을 나서자마자 날아오는 시칼이 그의 얼굴을 반긴다. 첸이 시칼을 피하자 태무발 짝퉁 사이타마가 돌진해 오지만 첸은 그의 손을 잡아 나뭇가지처럼 부러뜨린 뒤 다른 시칼을 낚아채 자신을 공격하는 놈들을 순식간에 몇 번 베어버린다. 죽이지는 않되 이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상처가 골마 터지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다치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서구 지역의 한 공장으로 가서 절단 및 파괴라는 최첨단 해킹 스킬로 카메라를 무력화시킨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방 안에 독가스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즉시 함정임을 깨닫지만 뒤에서 두 명의 형체가 나타나 그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주사한다. 의사는 몸이 좀 괜찮아졌냐고 묻고 첸은 이들이 누구인지 의아해한다. 남자는 자신을 생명의학 과학자인 린이라고 소개하고 그의 학생 수루이는 이 시점에서 아주 그에게 푹 빠져 임신이라도 할 기세다. 첸은 독가스에서 구해준 린에게 감사를 표하고 두 사람은 시설을 걷기 시작하며 린은 첸이 원한다면 약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첸은 마치 할로윈 사탕을 받는 어린아이처럼 가방을 꽉 채우고는 린에게 고맙다며 걸어나간다. 린은 씩 웃으며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말한다. 집으로 돌아온 첸은 린의 불길한 미소 때문에 그가 엄청나게 수상하다고 확신한다. 갑자기 게시판에서 누군가 비싼 돈을 치르겠다며 항생제를 구하지만 이 시점에서 완전히 악마가 된 첸은 약이 있긴 한데 안 팔겠다고 답글을 단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가 우연히 부착된 추적기를 발견하고는 그걸 떼어내며 누가 가방에 이걸 달았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길고양이에게 추적기를 붙여 도시를 배회하게 만들어 스파이에게 혼란을 준다. 서구 지역 공장에서 그를 감시하고 있는 린의 모습을 보니 그 속임수가 제대로 먹혀든 듯하다. 첸에게 두들겨 맞은 놈들이 계속해서 게시판에 약을 구걸하고 어떤 여자는 아이에게 줄 물을 애원하고 있다. 첸은 전생에 그녀가 이 수법을 써서 많은 기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녀 역시 돕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녀가 물을 잔뜩 쌓아두고 있는 것을 보고 게시판에 폭로해버리며 그녀는 그가 복도에까지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모든 물자를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그들은 물건을 전부 빼앗고 덤으로 그녀를 흠씬 두들겨 팬다. 다시 죽어버린 짝퉁 사이타마 놈에게로 돌아가 보면 이젠 창백해져서 마이클 잭슨 꼴에 더 가깝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린 박사가 나타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온 의사라고 말하며 그들을 진정시킨다. 그는 시체를 살펴보고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뒤 자신을 둥글게 둘러싸고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준다. 하지만 린은 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추적기의 신호가 이 근처 어딘가에서 잠시 멈췄기 때문이다.
첸은 다른 창문을 통해 지켜보며 왜 린이 이곳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곧바로 린이 추적기를 설치한 장본인임을 눈치챈다. 그때 갑자기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의사를 조심하라는 경고 문자가 온다. 첸은 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다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수상한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첸은 린 말고도 자신을 감시하는 놈이 한 명 더 있다는 걸 알아챈다. 그는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그는 이 사람이 자신이 린을 처리해주길 바라는 건지 궁금해한다. 린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첸은 린의 코트에 묻은 얼룩을 발견하고 전생에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타났다가 연구를 목적으로 납치하던 의사들을 떠올린다. 린은 모두에게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세운다. 그는 마침내 추적기를 단 고양이에게 다가간다. 이건 마치 스파이 인셉션 같다. 린이 첸을 감시하는 동안 첸도 린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무리지어 린의 창고로 찾아온 사람들을 린이 진찰하는 동안 첸은 계속해서 그를 감시하고 있다. 린은 사람들의 피를 뽑고 첸은 사람들이 이미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한다. 한 남자가 동생의 긴급치료가 필요하다며 뛰어들어오자 린은 치유력을 높여주는 혈청을 꺼낸다. 그는 남자에게 주사를 놓고 남자는 그 충격으로 거의 기절할 뻔한다. 잠시 후 남자는 형에게 뼈가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몸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는 형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바닥에 얌전히 처박혀 있는 게 여러모로 훌륭한 미덕이니까 말이다. 첸이 밖으로 나오자 남자는 곧장 첸을 공격하려 든다. 첸은 몸을 피하며 남자의 힘이 그 약 때문에 강해졌다는 걸 즉시 깨닫는다. 남자가 다시 첸을 공격하지만 첸은 재빠른 참격으로 그를 베어버리며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다. 나중에 린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가 약 안에도 추적기를 넣어뒀기 때문이다. 남자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걸 본 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의사는 마피아 보스의 시체에서도 똑같은 자상이 발견됐다는 걸 깨닫고 이런 류의 상처는 평범한 인간이 낼 수 있는 게 아님을 알아차린다. 그는 즉시 이 일을 벌인 게 첸일 거라고 짐작하지만 그때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남자의 형을 발견한다. 그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묻자 의사는 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는지 묻는다. 남자가 첸이 사는 곳을 안다고 하자 린은 그를 실험실로 데려가 과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몸을 실험체로 써버린다. 장면이 집으로 바뀌고 첸은 린의 진짜 목적이 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린이 방금 초인종을 눌렀기 때문에 아주 조만간 그 답을 알게 될 참이다. 첸이 그를 안으로 들이자 린은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한다. 린은 첸의 집이 완전한 요새 같다며 혹시 폭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던 건 아니냐고 묻는다. 첸은 마침 할인을 엄청나게 하길래 산 것뿐이라며 얼버무린다. 린은 화제를 돌려 사망한 첸의 이웃과 마피아 보스에 대해 언급한다. 두 사람 모두 첸을 괴롭히던 인물이었고 같은 자상으로 사망했다. 첸은 바보인 척 연기하며 대체 누가 그들을 죽였을지 묻고는 살인자를 찾게 되면 꼭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린에게 부탁한다. 린은 잠시 말문이 막힌 채 그들을 죽인 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혹시 첸 본인이 그들을 죽인 건 아니냐고 떠본다. 그러자 첸은 농담도 잘한다며 넘기고 의료키트는 왜 챙겨왔는지 묻는다. 첸은 또 자신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린에게 묻고 린은 첸의 집 주소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다고 설명하며 그의 사진을 보여준다. 첸이 놀랍고 혼란스러운 척 연기하자 린은 자기가 그 남자를 돌보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덧붙인다. 첸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묻자 의사는 면역력 강화제를 내밀고 첸은 탄산음료처럼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 먹어야 하냐고 묻는다. 린은 많은 사람이 더위로 죽겠지만 특출난 자들은 진화할 것이라며 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첸은 단칼에 거절하고 린은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으니 협력할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 실험실로 찾아오라고 말한다. 린은 이번 방문을 통해 첸이 아주 특별한 인간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생각하며 떠난다. 첸은 린에게 진짜 진화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잠시 후 린의 환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모습이 보인다. 실험이 성공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린은 장에게 가서 첸을 산채로 잡아오라고 명령한다. 린의 인체 실험을 목격한 그의 제자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녀의 복장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린에게 이건 비윤리적이라고 말하지만 박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윤리 그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고 설명한다.
첸은 연구실을 떠나 첸을 찾기 위해 지붕 위를 뛰어다니지만 첸이 먼저 그를 발견한다. 첸이 그를 조롱하자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 치솟고 첸은 장을 유인하며 도망친다. 야수처럼 이성을 잃은 첸이 그를 뒤쫓고 첸이 측면에서 공간 절단 스킬로 공격하지만 첸의 피부에는 생채기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자 첸은 계속 도망치며 자신을 모욕하는 첸에게 달려들고 이에 장은 피가 끓어오를 정도로 더욱 격분한다. 장은 순식간에 첸의 등 뒤로 돌진해 일격을 가하고 첸은 피를 흘리게 된다. 린이 연구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제자의 도덕적 갈등이 점점 커지는 동안 장의 몸에서 가시가 돋아나며 전력을 다해 첸을 공격한다. 첸은 계속 방어하지만 조금씩 데미지를 입는다. 그는 장을 끊임없이 조롱하며 그를 더욱 깊은 분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 린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모습에 환희로 미쳐가고 덜덜 떠는 제자의 모습을 보는 나 역시 흥분으로 미쳐버릴 것만 같다. 장이 첸에게 가시 공격을 날리자 첸은 계속 피하며 그를 조롱하다가 레벨업에 필요한 새로운 임계점에 도달해 공간균열이라는 신규 스킬을 해제하고 즉시 이를 사용해 시공간과 장의 육체를 말 그대로 일그러뜨린다. 장이 기절하자 첸은 그의 목에서 추적기를 떼어내 린에게 경고를 보낸 뒤 신호를 끊어버린다. 첸의 압도적인 힘을 목격한 린은 이제 진심으로 전율하며 환희에 빠진다. 수상한 남자가 첸에게 박수를 치며 나타나 자신을 시콘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첸의 실력을 칭찬하지만 첸은 이미 이 녀석을 황천길로 보낼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시콘은 며칠 전 첸에게 익명 문자를 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며 린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길드인 아크팀을 소개하며 첸에게 합류를 제안한다. 첸은 이 세계에 벌써 스킬을 각성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첸은 그들의 길드가 린의 돌연변이 같은 것이 아닌 진정한 진화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강력한 힘을 각성한 특별한 이들을 영입해 신의 경지에 오르도록 돕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그의 말을 들은 첸은 그를 사이비 광신도라 부른다. 첸은 첸의 명함을 반으로 찍고 돌아서며 자신은 솔로로 움직이고 누군가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사양이라고 말한다. 이는 오히려 성신이 첸을 더 마음에 들어하게 만들고 그는 종말의 시대에 혼자 움직이는 게 정말 현명한 일이냐고 묻는다. 성신은 아크의 문은 첸에게 언제나 열려있다는 말을 남기고 순간이동으로 사라진다. 첸은 그 남자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린에게 집중해 최대한 빨리 그를 끝장내기로 결심한다. 첸은 좀비화된 실험체들로 가득 찬 린의 연구실에 도착한다. 박사가 나와 첸을 반기며 자신의 인류 진화 연구를 돕기 위해 와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진화는 언제나 인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첸은 헛소리는 다 끝났냐고 물으며 인류의 발전 따위는 알바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공간 균열 스킬을 발동하지만 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과의 전투 이후 첸의 체력이 바닥났을 게 뻔하다고 말한다. 린이 버튼을 누르자 주변에 있던 모든 흉측한 괴물들이 풀려나 첸을 향해 맹렬히 돌진한다. 첸이 괴물들과 싸우는 동안에도 린은 쉴 새 없이 짓거린다.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첸은 이 싸움을 빨리 끝내기로 마음먹는다. 모든 괴물들을 처리한 후 그는 린의 숨통을 끊으려 다가간다. 자신을 죽인다고 해도 자신의 연구 데이터는 이미 같은 뜻을 품은 다른 과학자들에게 모두 전송했기 때문에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린의 유언이었다. 첸이 떠나려 할 때 린의 제자가 그를 불러 세우고 최근 입은 상처를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건넨다. 첸이 널 믿을 수 없다고 하자 그녀는 이해한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들이 약품 보관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자신은 이곳을 떠날 테니 여기서 원하는 건 뭐든 챙겨가라고 말한다. 첸이 어디로 갈 거냐고 묻자 그녀는 원래 목표였던 도덕적인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북부 연구소로 갈 것이라고 대답한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의사가 그녀 같은 미모라면 자주 아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녀가 떠난 후 첸은 공간 보관소를 활성화해 그곳의 모든 물자를 싹쓸이하고 연구소에 불을 질러버린다. 바깥 온도는 섭씨 58도까지 치솟았고 이로 인해 영구동토층이 완전히 녹아내리며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될 것임을 아는 첸은 더 빨리 레벨업을 해야만 한다. 그는 무창에게 연락해 판매용 물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지 묻는다. 그들은 어두운 골목에서 어느 낯선 구매자와 접선한다. 첸은 원래라면 2병을 줄 수 있었지만 가격이 올랐으니 그 돈으로는 1병밖에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에 남자는 분노하고 그것이야말로 첸이 레벨업을 위해 정확히 필요로 하던 것이다. 그 후 왕 영감님이 지나간다. 그는 이은과 그녀의 아이에게 물을 좀 가져다주는 길이라고 말한다.
첸은 본인 몸이나 챙기라고 말하지만 이 천사 같은 노인은 자신은 살 만큼 살았고 아이들이 고통받는 건 참아 볼 수 없다고 답한다. 물을 받은 이유는 다음에는 더 불쌍하게 굴어서 왕 영감님이 물을 더 가져오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다른 아파트로 가서 자오에게 물병을 바치며 이것이 오늘의 곡물이라고 말한다. 무창은 첸에게 오늘 밤에만 벌써 3명이나 거래를 취소했다며 이건 분명히 수상한 일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첸이 사람들을 상업용 물에 중독시켰다고 비난하지만 그는 오히려 오줌이라도 마시고 싶냐며 그들을 조롱한다. 그룹의 리더가 나서서 자신들은 순수 식수교의 신도들이며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오 첸뿐이라고 말한다. 이에 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묻는다. 형씨, 뭐라고? 그 남자는 이전 지구적인 폭염이 신의 형벌이며 자오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온 신의 사자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첸에게 물을 정화할 수 있게 내놓고 자신들의 종교에 들어오라고 명령하지만 첸은 이를 거절하며 그들을 나약한 겁쟁이들이라고 부른다. 리더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첸이 아직 자오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한다. 첸은 자신의 물이 사악한 것이라면 마셨을 때 천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일부러 쏟기까지 한다. 이에 광신도들은 분노하고 첸은 더 많은 부정적 감정 포인트를 챙긴다. 이어 첸은 자오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욕 한 번당 물 한 통씩 주겠다고 선언하고 리더는 분노하지만 다른 신도들은 첸의 말이 진짜냐며 동요한다. 리더가 그들을 저지하지만 다른 한 명이 자오를 개자식이라고 부르자 광신도들이 즉시 그 남자를 붙잡는다. 광신도들이 남자를 끌고 가자 첸은 저 녀석은 어차피 내 물을 받을 운명이 아니었던 거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들이 떠난 후 첸은 무창에게 이놈들을 처리해야겠다고 말하고 잠시 후 그가 사이비 교단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우선 자오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고 자오의 발밑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한다. 그가 물병을 꺼내 소녀에게 붓자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은 자오가 단 몇 방울의 물로 그녀의 열사병을 치료했다고 환호한다. 첸은 자오 역시 스킬을 각성한 것인지 아니면 저 여자가 바람잡이인지 알 수 없다. 그녀는 자오에게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고 그녀의 훌륭한 몸매를 본 그는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 신도들이 그에게 더 많은 물을 가져오다가 그곳에 있는 첸도 발견한다. 첸은 용서를 구하러 왔다며 자오 앞에서 넙죽 엎드린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물을 모두 바치겠다고 하지만 자오는 신은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며 근엄한 태도를 유지한다. 첸이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한 남자가 달려와 류의 딸이 쓰러졌다고 소리친다. 성수를 마셨는데도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유는 자오에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자오는 성수가 효과가 없었다면 진정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며 회개하라고 말하고 내일 진짜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다. 아까 그 그룹의 리더가 첸에게 항상 차고 있어야 한다며 완장을 건네고 첸은 고분고분 완장을 찬다. 그들이 떠난 후 그는 물병에 발신기를 설치한 것도 눈치채지 못한 멍청이들을 비웃으며 온갖 물자로 넘쳐나는 그들의 창고를 쉽게 찾아낸다. 그때 그는 자오와 아까 그 여자가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고 자오는 그녀에게 지난번 연기가 너무 형편없었다고 질책한다. 그녀는 능력을 쓰면 몸에 무리가 간다며 사과하고 이 말을 들은 첸은 스킬을 각성한 진짜 능력자가 자오가 아니라 그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장면은 이은의 딸로 넘어가고 첸이 그녀에게 다가가 물 3병을 건넨다. 그녀가 누구냐고 묻지만 그는 그저 다 마시라고만 말한다. 다음날 사람들이 자오의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든다. 그는 요가 자세로 앉아 타는 듯한 폭염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은 그가 진짜 신의 사자라고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첸은 그가 저 여자의 능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첸은 그녀의 능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자오와 그녀 사이의 공간적 연결을 차단해보기로 하고 이 시도가 실제로 통하며 자오는 즉시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한다. 그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스킬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군중 속에서 첸을 발견한다. 첸은 그녀에게 자오를 처리하고 자신이 대신 지배자가 될 것이며 그녀를 곁에 두고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편지를 전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오를 무시하고 첸에게로 걸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자신의 능력은 자신과 대상의 열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의 그 풍만한 가슴을 그의 등에 밀착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그의 체온은 하늘을 찌를 듯 치솟는다. 그녀는 몸의 어느 부위에서 열을 방출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며 첸의 머리는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둔다. 이로 인해 그는 열사병에 걸려 기절할 뻔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다.
오리는 그녀가 탈수증에 걸린 고양이를 구하다가 자신의 스키를 발견하게 된 과거의 사연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물을 얻기 위해 딸을 팔아넘기려 한 학대꾼 아버지가 있었고 그녀가 스키를 각성한 것을 본 자오가 그녀를 구해주고 영입했던 것이다. 다시 현재 첸이 무릎을 꿇고 있다. 그는 순식간에 신도 중 한 명을 베어버리고 사람들은 즉시 그를 악마라고 부른다. 그는 모두에게 자오가 사기꾼이며 자신에게 증거가 있다고 외친다. 갑자기 류의 딸이 군중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그녀의 엄마는 딸이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주장한다. 밤새 자오의 신에게 기도한 덕분이라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즉시 그녀를 믿고 첸을 끌어내리려 한다. 하지만 딸은 그들을 뇌가 망가진 바보들이라고 부르며 어젯밤 첸이 전에 지리던 물을 주어 자신을 살렸다고 폭로한다. 모두가 이 상황에 충격을 받은 가운데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자오의 총에 맞은 여자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첸은 자신의 공간 왜곡 스킬로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냅니다. 자오는 갑자기 헐크처럼 거대하고 흉폭하게 변해버립니다. 첸이 그가 리우의 돌연변이 혈청을 맞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오가 첸에게 돌진해 몸통 박치기를 하고 두 사람은 발코니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평생을 루저로 살다가 종말 덕분에 겨우 대단한 존재가 되었건만 첸이 그마저도 모조리 망쳐버렸다고 울부짖습니다. 갑자기 시스템이 첸에게 새로운 공간 이동 스킬이 해제되었다고 알리자 그는 곧바로 텔레포트에 빠져나가고 자오 혼자 바닥에 처박혀 스티븐 호킹과 같은 몰골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첸을 악마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저 여자의 상태를 살피며 그녀가 무리해서 기절한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합니다. 상처가 없다는 걸 확인한 그가 그녀를 돕기 위해 물 한 병을 꺼내 들자 사람들이 방해하려 들고 첸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러서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첸을 에워싸고 손을 잡은 채 강강술래를 하듯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며 이러면 첸의 몸에서 악마를 쫓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첸이 그들의 목을 모조리 날려버리면서 밖으로 쫓겨나온 건 그들의 내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물병을 건네며 자오가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갑자기 리우윤의 딸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며 엄마를 향해 소리칩니다. 자신이 믿던 신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앨런이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엄마가 자신 대신 자오를 선택했으니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첸에게 말합니다. 이후 첸의 아파트에서 첸, 앨런, 리징이 이야기를 나누고 첸은 자오가 그저 그녀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앨런은 리징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자오가 내내 자신의 진짜 정체를 그녀에게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이에 리징은 자오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던 걸 보면 남자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첸이 물로 매수하며 자오의 살아남은 추종자들을 포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첸에게서 물을 받으러 왔을 때 그 대가로 자신들의 전 재산을 넘겨야만 합니다. 첸이 건물 전체를 차지해 자신만의 종말 요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하는 동안 그는 더위가 앞으로 계속 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남으려면 이 건물 전체를 생존 요새로 개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극심한 폭염이 지난 후 온도가 잠시 내려가면서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첸은 이렇게 기온이 낮아진 시기를 이용해 건물 전체를 뜯어고칠 생각입니다. 여전히 그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앨런에게 그가 언제 떠날 건지 묻자 그녀는 진짜로 자신을 내쫓을 거냐고 되물으며 모기를 전기지짐으로 잡아내고는 자신의 능력이 이 거대한 모기떼를 처리하는데 첸에게 유용할 거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전력을 생산할 때 그녀의 능력이 필요할 것이기에 첸은 그녀가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앨런이 레이징의 상태를 확인하러 뛰어나가고 첸은 레이징의 능력 역시 자신에게 아주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아파트 중 한 곳에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갔지만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가 변태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가 자신과 함께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묻자 그녀는 능력이 필요해서 머물게 해준다는 건 알지만 최소한 자오처럼 자신을 조종하려 들지는 않으니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함께 머물며 협력합니다. 폭염이 멈춘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첸의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왕 노인과 레이징은 2층, 무창과 유유는 3층, 그리고 앨런은 4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첸은 거리 아래에 모여 저 녀석이 건물 전체를 어떻게 차지했는지 떠들어대는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건물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첸은 내가 이불 속에서 레이징을 다루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을 처리해버립니다. 그가 나타나는 족족 새로운 갱단들을 쓸어버리자 남은 갱단들은 아예 그의 건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장면은 정부 지휘 통제실로 바뀌고 한 대령이 도시 전체의 범죄율이 치솟고 있는데 최근 들어 유독 완벽하게 평화로운 동네가 하나 있다는 게 매우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든 그는 병사 중 한 명에게 그곳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한 여자가 대령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그날 교회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에서는 첸이 좌우의 소나기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발코니에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군인들이 첸의 건물에 도착해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이닥친 그들은 어린 소녀 한 명만을 발견하고 일단 그녀부터 제압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얌전히 당할 생각 따윈 없는 그녀는 자신의 스킬을 사용해 피카츄처럼 그들에게 강력한 전기를 날려버립니다. 첸이 걸어 들어오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앨런은 자신이 골칫거리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30분 뒤 그의 건물 앞에는 거대한 군대가 집결하고 대령은 첸에게 순순히 투항하라고 명령합니다. 건물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왜 문 앞에 군대가 와 있는지 의아해하지만 첸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모두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밖으로 나간 그는 왜 한밤중에 군인들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는지 따져 묻고 대령은 첸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당연히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만약 첸이 기꺼이 협조하여 그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준다면 오늘 밤 있었던 일은 깨끗이 잊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험지가 되는 건 첸의 버킷리스트에 없기에 그는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날아오는 실제 전차포탄들을 자신의 장벽으로 막아냅니다. 기꺼이 놀아주겠다는 듯 그는 포탄들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하늘에서 포탄비를 쏟아부어 그들의 헬기들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대령은 첸이 이 정도로 강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며 물러서겠다고 소리치지만 현재의 폭염 휴지기가 곧 끝날 것이기에 조만간 첸도 자신들과 합류해야 할 거라고 덧붙이는데 첸은 이미 그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첸에게 인류를 구하는 일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이 세계가 무정부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영웅놀이나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으며 그 대가로 약간의 도움은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대령이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첸은 군용 장비들을 동원해 자신의 건물을 종말 요새로 개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음 날 군대는 즉시 작업에 착수하고 대령은 레이징을 발견하자마자 당연하게도 그녀에 대해 캐묻습니다. 하지만 첸은 그녀가 자신의 비서라고 툭 던집니다. 먼저 그들은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최고급 군용 비상 발전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벽의 방탄, 방화, 단열 기능을 갖춘 보호막을 더 씌웁니다. 연이어 강화된 출입 통제 장치와 폭발 방호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모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가자 첸의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군대가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첸이 거래 조건을 이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기온 상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첸처럼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게 만들며 새로운 스킬을 각성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진화하는 것이 인간만이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군 대령이 첸에게 어째서 그렇게 여유롭냐고 묻자 첸은 각성한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며 ARC 길드를 밀고 하고 그들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술술 털어놓습니다. 한 병사가 첸이 찍힌 영상을 분석하던 중 무창을 발견하고는 그가 군대에서 애타게 쫓고 있는 고위험군 실종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군대가 첸의 신체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대령이 막아서며 사진 속 인물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군의 수배자이며 현재 첸의 건물에 머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첸은 그를 넘겨줄 일은 아마 없을 거라며 받아치고 갑자기 2명의 경비병이 첸을 포위하려 하지만 그는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말을 남긴 채 텔레포트로 사라져버립니다. 대령은 첸과 무창을 생포하는 것이 새로운 임무라며 첸의 건물 업그레이드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이미 무창의 창문에 도달해 있었지만 건물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며 찌릿한 전기로 그들을 튕겨냅니다. 리징이 소음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창문을 열려 하지만 방어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 창문은 굳게 막혀 있습니다. 병사들이 바주카포로 건물의 입구를 폭격하기 시작하자 모든 주민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왕 노이는 건물을 업그레이드해주던 군대가 갑자기 왜 공격하는 건지 의아해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첸이 텔레포트로 돌아와 한바탕 박살낼 준비를 마치고 민간인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자 군대는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사격을 중지합니다. 이어서 대령은 첸이 숨겨주고 있는 범죄자를 넘기지 않으면 모든 군용 장비를 철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첸은 그저 손을 까딱해 개인 공간에서 수많은 장비 컨테이너들을 소환하고는 자신에게 군용 및 유료 물자들이 있으니 군대의 도움 따위 없이 내 손으로 요새를 완성하겠다고 쏘아붙입니다. 대령은 첸에게 공간 저장 스킬이 있다는 걸 즉시 간파하고 앞으로 폭염은 더욱 심해져 이 나라를 끝없는 혼돈에 빠뜨릴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군에서는 창궁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지상의 극한 고온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지하에 봉인하는 다층 단열 구조의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첸의 공간 저장 스킬이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며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지만 첸은 귀찮은 일이라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려 했던 놈들이 할 소리냐고 조롱합니다. 대령은 이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며칠 동안 머리 좀 식히라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군대가 철수한 후 그날 밤 무창이 자신이 가진 모든 귀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첸의 아파트를 찾아옵니다. 그는 군에 있을 당시 군 상층부가 초고온에 대비해 설계된 최고급 기술을 외국 세력에게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이를 상부에 보고하려 하자 도리어 자신을 체포하려 했고 그래서 그는 그 최고급 무기들을 챙겨 가까스로 탈출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이어지기 전 무언가 기척을 느낀 첸이 그를 저지하고 밖을 내다보는데 그곳에는 그의 새로운 하렘 멤버가 될지도 모를 여자가 서 있습니다. 첸은 밖으로 텔레포트해 여자를 꼬셔보려 다가갑니다.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첸에 관한 모든 신상 정보를 줄줄이 읊어대며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이름이 알리사라고 밝히고 첸은 왜 이곳에 왔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이 폭염의 종말 속에서 그의 피난처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으며 창궁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는 인류의 대부분을 죽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첸이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자 알리사는 자신이 M국 소속이라고 밝히며 오직 자신들만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 하고 있으니 함께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첸이 자신에게 국가 반역죄라도 저지르라는 거냐며 어이없어 하자 그녀는 자신과 손을 잡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직접 짜낸 무한한 우유까지 제공하겠다고 유혹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건 딱 질색이라며 첸이 그녀의 손을 쳐내자 알리사는 그에게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총을 들이미는 건 종말을 막겠다고 스프링클러를 트는 거나 다름없는 짓입니다. 그녀의 총알은 첸의 공간 스킬에 의해 허무하게 막히지만 그녀는 애초에 그의 스킬을 스캔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계획대로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지난번 교회 사건 덕분에 그의 전투력이 무려 9,000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첸은 남이 자신의 스탯을 훔쳐보는 건 불쾌하다며 사실상 알리사의 바지에 똥을 지리게 만드는 스킬을 사용하고 그녀는 그의 압도적인 힘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녀가 연막탄을 터뜨리고 도망치자 첸은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노출된 이상 앞으로 골치 아픈 일이 쏟아질 거라는 걸 직감합니다. 다음 날 레이징이 건설 인부들에게 특수자재들을 설치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첸의 종말 요새가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장면이 바뀌어 알리사가 자신의 마스터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남자는 첸에게 가능성이 보이지만 그 가능성을 자신이 이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첸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죽이는 건 너무 관대한 처사라며 그는 뾰족한 송곳니를 핥으면서 첸을 위한 더 완벽하고 잔혹한 계획이 있다고 섬뜩하게 웃습니다. 유유가 첸의 심부름을 마치러 가던 중 후드를 쓴 괴한에게 납치를 당하고 맙니다. 유유가 눈을 떴을 때 그녀 앞에는 리우가 서 있었고 리우는 첸을 끌어내기 위해 널 납치했다고 비웃듯 말합니다. 리우는 유유가 첸을 이곳으로 유인해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유유는 고작 그따위 수작으로 첸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진심으로 믿는 거냐며 그들을 비웃습니다. 리우는 대답 없이 그저 유유에게 그를 당장 이리로 유인하라고 명령합니다. 유유는 자신의 가슴 사이에 추적기가 있어 어차피 첸이 찾아올 거라며 단호히 거절하고 리우는 그것이야말로 첸이 요새 밖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완벽한 방법이라며 폭소합니다. 그들이 첸을 기다리는 동안 리우는 부하 중 한 명을 불러 유유를 데리고 놀라고 지시하지만 그 순간 진짜 전차 한 대가 기지벽을 뚫고 들이닥치며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대령과 군대가 도착해 즉각 그들을 제압한다. 유유가 어떻게 왔냐고 묻자 대령은 첸이 미리 알려주었으며 이제 첸의 거처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설명한다. 그들이 유유를 데려오자 첸은 거래 조건을 지켜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그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군대와 협력하겠지만 사실 그들을 자신의 장기말로 이용할 생각이다. 체포된 범죄자들을 태운 탱크가 떠나고 류의 기막힌 과거 이야기가 빠르게 펼쳐진다.
첸이 마피아 보스를 죽인 후 그녀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지만 곧 뾰족리 녀석의 부하들에게 납치당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으나 결국 붙잡혀 실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들이 그녀에게 돌연변이 혈청을 주사했다. 그리고 다시 현재 그녀가 비릿한 미소를 짓자 몸이 액체로 변하며 수갑과 갇혀있던 탱크에서 빠져나온다. 레이징과 첸이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줄 전략을 논의하던 중 그녀의 귀여운 미소에 우리 형님이 이번 생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붉힌다. 갑자기 류가 수도관을 타고 첸을 덮치고 그가 공간 능력을 쓰려 하지만 그녀는 물로 변하며 오늘 반드시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가 절단 공격을 날려보지만 물을 벨 수는 없는 법이지 형씨. 거대한 물대포가 그를 휩쓸어버린다. 저 여자를 저렇게 축축하게 만든 당사자가 되고 싶진 않네. 레이징이 그를 부축하는 사이 물마녀가 형체를 갖추며 이번에야말로 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준비를 한다. 첸이 공간 저장 능력을 열어 그녀를 빨아들이려 하지만 그녀가 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한 소용이 없다. 그녀가 오직 머리만으로 그를 공격한다. 말 그대로 머리를 들이밀며 덮치는 셈이다. 그가 방어막 스킬로 공격을 막아내지만 일부 물이 스며들어 첸과 레이징의 머리 주위에 물방울을 형성하며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다. 류가 마침내 복수할 수 있게 되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린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해준 덕분에 진화해서 강해질 수 있었다며 첸에게 감사하지만 첸은 그저 주둥이 좀 닥치라고 말할 뿐이다. 레이징이 자기 머리를 감싼 물방울에 손을 대고 열방출 스킬을 사용해 류의 체온을 완전히 낮춰 오히려 그녀를 꽁꽁 얼려버린다. 머리에 있는 물방울을 얼리면 너도 죽을 거라고 류가 비웃지만 레이징은 첸이 지켜줄 테니 두렵지 않다고 맞받아친다. 첸이 그녀의 머리에서 얼음을 베어내자 류는 첸이 자기 여자의 뇌를 하마터면 날려버릴 뻔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하지만 첸은 여자는 어차피 뇌가 없으니 괜찮다며 무심하게 대꾸한다. 그러고는 류의 얼어붙은 몸을 산산조각 내어 작은 얼음 큐브로 만들어버린다. 장면이 다시 뱀파이어 녀석에게로 넘어가고 그가 진심으로 첸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책상에 첸의 사진을 액자로 장식해둔 그는 묵시록의 사기사를 불러내어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고 선언한다.